안녕하세요. 해커스 로스쿨 전진명입니다. 오늘도 해커스 추리논증 기초 강의 제3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 강의 시간 때 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번 강의 시간 때 어떤 거 했었죠? 자, 제일 먼저 실제 법전협에서 출제를 할 때 쓰는 이제 이원 분류표를 검토를 했었어요. 이원 분류표를 검토를 했었고, 상세하게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봤었습니다.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시험이 객관식으로 치는 논술 시험이고, 그리고 법전협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그 각각의 선지 또는 문제를 구성하는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활용하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은 있다. 우리가 대비를 할 때, 우리가 학문을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법전협 방식대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출제자라면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문제 분류법을 레이아웃 유형 분류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실전 레이아웃 유형 분류라고 제시를 했고, 간단하게 예시들을 보여드렸었죠. 한 슬라이드씩 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총 6가지가 있는데, 총 6가지의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여기 4번까지 정도고, 5번, 6번은 다 합쳐도 문항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비중이 높은 문제들은 아니에요. 다만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5, 6번 같은 경우는 문제 수는 적지만 이걸 맞출 수 있으면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검토를 할 때는 얘네들도 확실히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견해 논쟁형부터 지문형까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들은 각각의 문제의 외형을 보고 따온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을 했을 때, 이원 분류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강화약화 등이 1, 2, 3, 4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이원 분류표상에서 그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요소들, 평가 요소들 같은 것들은 이 1, 2, 3, 4번 형태 사이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미리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요.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실전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눠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 왜 레이아웃 분류를 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읽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읽고 풀이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고득점자 합격생들이 리트든 피셋이든 고득점자 합격생들이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풀이 방식을 학생들한테 알려줬을 때, 일단은 그 풀이 방식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따라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본인들이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어떤 행동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처리하는 어떤 정보들을 학생들한테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 이 2가지가 보통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강의를 할 때 책임감의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 문제를 읽고 풀이하는 데까지, 문제를 읽고 해결하는 데까지 그 상세한 과정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하려는 경향이 좀 크다는 거예요. 고득점자일수록 그런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저도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좀 어릴 때는 되게 이제 쉽게 말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해본 결과, 내가 생략하고 말하는 게 되게 많더라, 이런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조금 더 상세한 이제 문제풀이의 과정을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5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외형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바로 단어로 들어간 사람들은 잘 없어요. 일단은 이 왼쪽 면에 있든 오른쪽 면에 있든 그 다단 옆에 있는 문제를 보고, 그 문제의 발문과 그리고 하단에 있는 박스들, 그리고 선지까지 이 레이아웃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형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이 인식하는 과정이 굉장히 짧아요. 보통 짧은데 여기다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고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고득점자 친구들은 이걸 보고 뭔가 예측을 해요.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예측을 하고 들어갑니다. 선지를 먼저 보라고 하는 친구들도 실제로 문제 푸는 걸 검토를 해보면 본문을 스키밍하고 선지로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이런 외형적인 요소들을 분명히 검토를 한다는 거죠. 이걸 검토를 하면 이제 어떤 것들이 좋냐, 이 레이아웃을 통해서 풀이 방향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공통점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견해 문제, 뭐 뒤에서 보겠지만 견해 논쟁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여러 명 나오더라. 그리고 사람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냥 한 번씩만 발언하는 게 있고 여러 번 발언하는 게 있더라. 이런 세세한 차이들을 통해서 풀이의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외형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이걸 좀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고, 이 외형을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외형 인식을 하고 나면 당연히 이제 키워드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겠죠. 키워드라고 적어 놓으니까 제가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 나가야 될 것처럼 좀 적어 놓은 것 같아서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첫 문장을 보고 첫 문장에서 나오는 그 키워드들 사이의 관계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언어 이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언어 이해 문제를 풀다 보면 보셨을 그 개념어에 대한 부분, 개념어의 상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자, 키워드가 있다. 한 줄의 문장 안에서 뭐 살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살인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겠구나, 라든지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오겠죠. 그 키워드들과 이제 외형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물어볼까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파악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의 방향성을 아주 명확하게 짚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은 첫 문장을 활용을 하는데, 첫 문장이나 선지를 통해서 핵심 키워드들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주면 좀 굉장히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핵심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핵심 요구사항, 뭘 말하는 걸까? 강화 약화 문제들,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많이 접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화 약화거든요. 강화 약화 문제들을 봤을 때 강화한다, 약화한다 이렇게 딱 나눠놓고 보면은, 이 강화는 글쓴이의 주장을 지지를 해주는 것,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를 하는 어떤 것들, 그리고 약화라고 하면은 글쓴이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이런 이 강화랑 약화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문제에서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이 소재랑 레이아웃을 통해서, 그리고 키워드 몇 개를 통해서 미리 찾아주는 거예요. 글쓴이의 입장을 분석을 해야 된다, 또는 글쓴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도출해야 된다, 또는 이 실험 가설의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미래적 상황을 예측을 해야 된다, 그런 다양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를 하는 걸 캐치하는 데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형 인식하는 거 한 5에서 10초면 되겠죠. 키워드 인식하는 것도 5에서 10초면 돼요. 이걸 합쳐서 종합해서 내가 판단을 내는 데까지 길어야 10초에서 20초 안에 끝이 나야 됩니다. 그걸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보고 선지 활용하든지 첫 문장 활용해서 키워드 뽑아내고 이 둘 사이에서 실제 쟁점과 소재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재랑 쟁점 사이에서 문제랑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 내용들을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탐색하는 것만 하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문제를 푸는 게 뭔가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정오 판단만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풀어도 방어 점수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점수를 높게 받으면 높게 받을수록 좋은 게 이 시험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2문제 더 맞을 수 있다, 3문제 더 맞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금전과 시간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수용적 읽기, 그러니까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서 가는 방식으로 고득점을 할 수가 없는 반면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예측하고 약간 발산적으로 글을 읽었을 때 훨씬 더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리트 쪽 말고
피셋 언어논리 쪽에 대해서 애들한테 과외를 해줄 때는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첫 문장만 읽어도 문제의 절반을 푼 거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사실 리트 언어 이해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만 읽어서 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없죠. 하지만 추리 논증은 가능하거든요. 뭐 언어 논리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 영역의 시험에서는 첫 문장에서 정말 핵심적인 쟁점 또는 핵심적인 대전제 이런 것들을 깔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좀 안 보는 습관이 된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수용적 읽기 때문에 그래요. 첫 문장에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장을 이해를 하는 거는 수용적 읽기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보통 글을 쓸 때 첫 문장은 화두를 던진다든지 환기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이 예측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환기용, 그냥 그러니까 베이스를 깔아주는 용도예요. 이걸 보고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내려는 시도가 없다면 그냥 이거는 그냥 있는 문장일 뿐이죠. 뒤에 문장들을 통해서 부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용적 읽기일 때는 첫 문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문장을 안 읽고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안 읽어도 마지막에 똑같은 문장이 나오니까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첫 문장 안에서 핵심적인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1년에 두세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세 문제를 첫 문장에 대해서 좀 더 사고를 통해서 예측하면서 문제를 읽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풀 수가 있고, 그때 고득점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런 3단계, 최소한의 3단계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거치고 이 요구사항 인지를 하는 시점에 뒤에서 물어볼 게 뭘까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분들은 쉽게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구사항 인지했으면 뭐 해야 돼요? 본문 독해 당연히 해야죠. 본문 독해 하면서 우리 소재에서 예측했던 쟁점이 실제로 그러한지도 파악을 해야 될 거고, 입장 같은 거, 뭐 가설 이런 것들이 이 예측한 내용과 유사한지 이거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를 훨씬 더 크게 두고 있는 거죠. 준비 단계에서 예측하고 실제로는 확인한다. 문제를 풀이하는 단계에서는 확인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쟁점, 입장 등을 파악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선지 풀이겠죠. 자, 저는 선지를 먼저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많은 친구들이 쟁점 파악을 하는 지표를 찾기 위해서 선지를 먼저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고득점자 친구들 중에서도 뭐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선지를 먼저 본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운이 좀 따라줄 경우에 그런 거고, 선지를 보고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문을 보고도 충분히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황새 따라가다가 이제 다리 찢어진다, 뭐 이런 말 있는 것처럼 뛰어난 친구들이 선지만 보고 쟁점을 파악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면은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선지에서 쟁점 찾는 건 연습을 실제로 하느냐? 학생들이 안 하더라는 거죠.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면 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선지를 먼저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또 이 몇 가지 제가 과외든 학원이든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선지를 먼저 보고 풀이를 했을 때의 정답률이 본문 보고 먼저 풀었을 때, 본문을 먼저 보고 풀었을 때의 정답률보다 확연히 낮은, 찍는 게 아니라 풀이를 했을 때의 결과물이 확연히 더 낮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좀 녹화를 해서 제가 이제 합격생들 중에서 선지를 먼저 보라고 하는 애들한테 보여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이 선지를 먼저 보라는 것의 의미는 이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고 나서 선지를 보고 상세한 보기를 나중에 봐라. 상세한 본문 독해를 나중에 하라는 것이지, 선지에서 뭔가 많은 걸, 그러니까 선지만 바로 들어가서 보라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고득점자들한테는 그냥 거의 패시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라는 거죠. 항상 하는 건데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낚이지 않고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6가지의 유형이 있다라고 했죠. 그 중에 첫 번째, 견해 논쟁형에 대한
네, 내용을 이제부터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보통 이 유형마다 3개에서 4개 정도의 예시 문항을 가지고 왔고요. 그 3개에서 4개의 예시 문항이 앞부분에 제가 설명한 것과 일치하는지 검토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항당 풀이 시간은 3분 정도 주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항들은 항상 4분 정도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적어 드릴게요. 3, 4문항 정도의 예시 문제를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시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항들은 난이도가 높아요. 마지막 문항들은 대체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마지막 거는 1분 정도 더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거에만 플러스 1분을 해주는 거고, 제가 제시하는 문제들의 첫 번째 문제는 기본적으로 1분을 단축해서 2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할게요. 시험 문제 푸실 때 시험 문제가 총 40문제고 120분 동안 푼다 라는 거는 뭐 설명화 때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문제당 3분 정도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 뭐 다른 시험도 다 비슷해요. 평균 3분, 평균 1분, 평균 2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맞춰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문항별로 난이도가 완벽하게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문항은 반드시 3분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문항은 또 반드시 3분보다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5분 투자해야 되는 게 있고 1분 만에 풀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3분에 맞춰서 풀려고 노력을 하느냐,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난이도별로 분류를 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견해 논쟁형 설명할 때 난이도 요소라는 걸 말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살짝 말을 했었고, 그 난이도 요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 문제는 5분 투자해도 괜찮겠구나, 이 문제는 1분을 투자를 해야 됐었구나, 훨씬 더 빨리 풀었어야 됐구나, 이런 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120분 동안에 5분짜리 문제에서 몇 번 말리고 1분짜리 3분 걸려서 풀면은 절대 다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느려서 40분 동안 40문제를 다 못 푸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쉬운 문제에다가 3분을 투자를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해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멘탈이 박살이 나고, 멘탈이 박살이 나니까 뒷문제가 더 안 풀리고, 이 악순환의 반복으로 40문제를 다 못 푸는 거예요. 피셋을 치던 애들은, 피셋 수험생들은 리트 치면 엔간하면 37개 이상 문제를 풉니다. 왜 그럴까? 얘들은 2분 동안 문제를 푸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한 문제당 2분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었는데, 리트를 보니까 시간당 한 문제당 3분이야. 너무 널널한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푼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제 기준이지만, 제 경험상 40문제 다 푸는데 시간은 100분으로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100분 안에 다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한다. 물론 이 생각을 하시겠죠. 어떻게 다 푸냐, 그냥 원래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같은 문제들을 같게 보고 다른 문제를 다르게 본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이제 좀 더 설명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럼 견해 논쟁형의 외형적 특징은 뭐가 있냐? 당연한 부분이겠죠? 화자가 나옵니다. 화자가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와요. A, B, C라든지 가벨병이라든지 이렇게 화자가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레이아웃을 딱 봤어요. 지금 그림을 딱 봤는데 여기에 그 줄글 적혀 있고 밑에 A, B, C 적혀 있다. 그러면 이건 견해 논쟁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각각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겠구나. 별거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인지만 파악을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외형적인 요소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발문상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다음 견해나 논쟁을 보고 평가한 것으로, 입장을 분석한 것으로, 평가를 하거나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상의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동의할 것이다, 동의한다, 반대한다, 강화한다, 약화한다,
등의 표현들이 선지상에 나타나 있어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A, B, C, 뭐 A, B, A1, A2, 뭐 B, B1, B2 이런 게 나오네. 이거는 논쟁형이네. 근데 여기서 평가하라네, 분석하라네. 그리고 동의 반대가 나와 있고 강화, 약화 이런 표현이 나와 있네. 이걸 매칭을 시켜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를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형적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외형적 특징에 화자, 뭐 발문상 표현, 선지상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형적 특징으로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소지상 특징, 뭐 분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견해나 논쟁 문제가 이제 나왔을 때 이 소재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특징이 있어요. 인과추론에 대한 어떤 논의가 나올 때는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규범 문제, 그리고 인문, 그러니까 뭐 철학, 윤리, 종교학 등을 포함하는 인문, 그리고 사회 영역, 경제학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 소재상으로 논쟁형, 견해 논쟁형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견해 논쟁형인데 딱 첫 줄을 봤는데 뭔가 법률적인 것들이 나왔어. 사실 많이 나오죠. 한 1번에서 4번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규범과 관련된 것들이 견해 논쟁형으로 나타날 때는 보통 어떤 게 나오냐. 그냥 클래시컬한 거거나 완전 시사거나 둘 중에 하나죠. 클래식한 거나 아니면 완전 시사.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통적인 소재들은 여러분들이 로스쿨을 준비를 하는 만큼 기본적인 법 선행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부라도 선행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클래식한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제가 기본 강의 넘어가면은 일부 다루기는 할 거지만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 뭐 법의 형성에 대한 부분들, 변천에 대한 것들에 대해 설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들, 아니면 뭐 이제 그 법을 해석할 때 어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입법자의 의도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은 그 시대상에 맞게 판사가 판결하도록 할 거냐, 뭐 이런 주제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던 거고, 그리고 처벌을 할 때, 누군가를 처벌을 할 때 이 사람의 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은 항상 클래시컬한 거예요. 전통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야 되고,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법 선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 논술을 좀 보는 거예요. 우리 리트에도 논술이 있잖아요. 논술에서 문제로 나왔던 것들은 2, 3년 내에 이 추리 논증에 비슷한 문제로 나와요. 미리 생각을 해 두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논술 부분도 좀 검토를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유명한 선생님께서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꼭 가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사 쪽도 마찬가지예요. 시사라고 하면은 최근 한 2, 3년 이내에 어떤 이슈들, 그리고 내년에 나타날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법적 분쟁들을 미리 검토를 해두시면은 그것들이 충분히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교사범에 대한 문제, 또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문제, 뭐 공소장 일본주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클래시컬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 기사가 났던 것들이 보통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리 논증을 출제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 한 회차를 만들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있는 거, 지식적인 것들을 짜내서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신문을 살펴보시면서 이걸로 문제를 내도 되겠네 안 되겠네 생각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기사화가 많이 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으니까, 이 규범과 관련된 문제들을 볼 때는 반드시 전통적인 것에 더해서 최신 시사 쪽을 많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도 진짜 중요하고, 기사 같은 거 미리 읽어두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마치 이제 고시 공부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세상이랑 벽을 쌓고 문제만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고득점하기 어렵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문은 이제 철학, 윤리, 종교, 종교는 잘 안 나오죠. 그 대부분 철학과 윤리를 포함해서 여기 인문에다가 예술까지 더해서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논쟁거리는
윤리라고 하면 사실 전 규범이랑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근데 철학, 사상, 뭐 예술 이런 애들이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누가 옳으냐, 이제 당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싸우게 되기 때문에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규범 문제들은 해석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인문이나 사회 쪽으로 날아가면은 당위적인 것들, 그러니까 무엇이 항상 옳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제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보고 규범 문제라면은 법의 해석에 대한 관점 차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약간 논리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인문이나 사회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런 윤리나 철학, 뭐 사상, 예술 이런 건 기본적으로 개인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견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개인이 당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기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소지상 특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경제랑 과학 문제도 견해 논쟁형으로 나오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걸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인거추론을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견해 논쟁형 문제 중에서 경제, 과학,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제시를 하고 그 이론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 또는 어떤 개념에 대한 이제 관점이 다른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앞에 이 세 가지 소재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일상 언어 추리의 측면에서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명확하게 변수들을 구분을 해주고 그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을 한 다음에 견해를 나눠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것들이랑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얘네들 그냥 다 실험 가설 추론 쪽에서 다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견해 논쟁형 외형을 띠고 있는 것 중에서 과학 문제가 나왔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방식이랑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총 4문제 다룰 거고요. 기초 강의에서는 추리만 다룰 거지만 기본 강의 넘어가면은 이것과 관련된 언어 논리, 또 언어 추론 이런 것들까지 싹 다 다룰 겁니다. 자, 총 4문제 자 보시고 돌아오시면 되고요. 총 시간은 13분입니다. 문제 풀이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년도 4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아마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일부러 좀 잘 안 보이게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외형만 보자라는 거예요. 외형만 봤을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박스가 2개가 있고, 우리가 4번 문제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 갑이랑 을이 나왔네요. 2명의 사람이 나와 있죠? 갑과 을이 나와 있다. 갑을 2명이 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다? 서로 다른 말을 해야 된다. 같은 말을 하는데 굳이 갑과 을을 나눠서 제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명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말을 할 것이다. 그럼 서로 다른 말이 어느 범위 내에서 나타나는가, 공통점은 없는가,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는 게 견해 논쟁형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전제하고 있는 게 뭐죠? 쟁점이 존재한다는 거. 그럼 쟁점을 파악을 하는 걸 물어볼 거다라는 걸 갑을만 보고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을 봤더니 각각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판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죠. 입장 같은 것들, 어떤 입장이다, 입장이 아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뭐 강화해 줄 것이다,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판단이라는 거는 뭐 분석이다라고 하면은 또 범위가 좀 더 좁아지지만, 판단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형태의 선지가 나타날 수 있다. 밑에 봤더니 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두에 부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것들을 물어보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견해 논쟁형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도 부합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 입장, 쟁점보다는 그 각각의 입장에 좀 더 치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정도 하면, 아이고. 네, 글이 아주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요 정도 그 표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는 배경이 없어요. 배경 설명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값을 통해서 이 쟁점이 뭔지, 배경 요소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그 값을 잘 보면은 첫 줄에 범죄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범죄를 행하는 자의 의사에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의사에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얘를 처벌하는 처벌 기준이 의사인 게 문제이다. 의사인 것이 문제이다. 자, 이걸 딱 보자마자 생각이 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주취 범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들은 의사가 있는 게 아니죠. 본인이 이제 의사 무능력자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 형량을 낮춰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나온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 첫 줄을 보면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을은 어떨 것인가? 일단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을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분명히 평가 요소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얘는 의사는 평가 요소가 되면 안 되고 얘는 의사가 평가 요소가 돼야 된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각각의 입장은 쉽게 정리가 됐으니까 그 근거가 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뭐 범죄의 의사는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 안에 있어서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의사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의사를 평가를 하는 법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의사가 아닌 손해의 경중을 기준으로 차등을 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갑의 입장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범죄를 처벌할 때 있어서 의사를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의사가 아닌 손해의 경중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입장이 두 개인 겁니다. 갑의 입장에서 첫 번째는 의사랑 관련된 거, 두 번째는 손해의 경중에 대한 부분. 경중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라면은 갑이 말한 이 두 가지를 을이 다 반대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리트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어려운 시험을 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데 의사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손해는 배제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을 거라는 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내용을 보면은 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를 객관화할 수 없다. 의사라는 것은 객관화된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부분으로 검토하지 않고 그냥 유형화시켜서 경중을 판단하는 수준에서 그치자. 객관화할 수 없다라고 전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객관화할 수 없다라고 갑이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을은 그렇지 않고 객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꼬였습니다. 어쨌든 을은 이제 객관화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가 더 강한 경우 또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이 분명히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손해뿐만 아니라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런 표현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긴 하죠. 손해뿐만 아니라 의사의 경중 또한 따져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을 같은 경우는 손해도 긍정을 하는 거예요. 손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도 당연히 긍정을 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객관화 가능한 의사의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걸로 처벌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미묘한 건데 제가 이걸 위로 글을 쭉 끌어올렸는데 이 세모 동그라미 표시가 비슷한데 설치가 됐죠.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라는 게 되게 구조가 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두 명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대립되는 주장 방식 자체에서도 어떤 구조가 존재하더라. 신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키워드가 서로 매칭이 되도록 글을 쓰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주장과 견해를 제시를 하는 글을 쓰는데 그 글들이
구조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서로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당연히 A, B, C든 뭐 A, B든 사람들이 한 명씩만 나오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기로 넘어가서 보기를 좀 평가를 해봅시다. 기억 보기를 보시면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가격하였으나, 자, 의사를 가지고 가격하였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랑 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가격을 하였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자, 이건 차이가 뭐예요? 살인과 폭행이죠. 의사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한다라는 걸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을에 좀 더 가깝겠죠. 그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둘 다 이제 상해, 사망인데, 이때는 보시면은 뭐냐,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상해가 된 경우고, 그리고 상해를 하려고 했는데 상해를 입히려고 했는데 사망의 결과가 나왔어요. 살인이 된 경우죠.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상해를 입혔다. 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키워드들이 서로 다 뒤바뀐 위치에 있다는 걸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걸 두 가지를 동일하게 처벌했다고 한다면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서로 같나요? 다르잖아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갑은 동일하게 처벌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갑이 뭘 했어요? 갑은 처벌을 할 때 손해의 경중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사는 어떻게 해요? 배제한다고 했죠. 의사는 빼고 손해만 따진다고 했는데 동일하게 처벌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처벌했다면, 결과가 다른데 동일하게 처벌했다면 당연히 갑의 주장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틀린 거다 되는 거고. 일단 니은에서 강도의 의사로 행위를 하였으나 강도는 실패하고 중상해를 입혔다. 자, 강도를 하려고 했는데 중상해를 입혔어요. 중상해를 입혔고, 그 다음에 살인의 의사로 행위를 했으나 중상해를 했대요. 살인을 하려고 했으나 중상해를 입혔다. 결국은 어때요? 둘 다 중상해의 결과를 이제 만들었죠. 그러면 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라면 당연히 동일한 처벌을 원할 거고요. 동일한 처벌을 원할 것이고, 을이라면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살인의 의도를 가진 후자를 더 크게 처벌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 법원은 전자를 더 중하게 처벌을 했대요. 결과적으로 당연히 틀린 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이 한 행동은 갑과 을의 입장 둘 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그냥 일반적인 문제 풀이 방식, 약간 그러니까 사후적인 풀이 방식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근데 해설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제가 문제를 풀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키워드들 있잖아요. 살인이랑 상해, 그리고 폭행과 사망, 이 부분을 두 번째 거를 앞에 키워드랑 동일한 걸로 바꿔서 이해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뻔한 해설들보다는 여기서 폭행 대신에 폭행의 의사를 상해의 결과랑 연결시켜서 보고, 사망의 결과랑 살인의 의사를 연결시켜서 보고, 이 두 가지를 그냥 그 즉석에서 패러프레이징해서 볼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니은 선지 같은 거 해결하는 거는 당연히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입장 정리를 미리 했기 때문에 선지가 빨리 풀리는 거고, 그게 약간 사후적인 풀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입장 정리하는 건 저는 시험장에서 항상 반드시 선지를 보기 전에 다 합니다. 선지를 보기 전에 머릿속에서 갑의 정확한 위치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요. 그 연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디귿에서 살인의 의사가 있었으나 그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나아가지 않았으니까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죠. 그리고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전자를 처벌하지 않고 후자만 처벌한 태도는 모두에 부합한다.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기억이 틀렸고 니은이 맞았다면 답은 4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지만, 헷갈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냐, 이 을 같은 경우에는 의도를 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을이 손해를 배제를 하고 의사만 평가를 하느냐? 이거 아니잖아요.
손해도 평가를 하고 의사도 평가를 하고 둘 다 평가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살인의 의사는 있었지만 살인을 못했고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못했어요.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손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을이 이제 당연히 처벌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 부분에 대해서 을이 이제 의사를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손해 부분이 이제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충분히 이것도 맞는 말이다라는 걸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의사는 있으나 실현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의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때 이걸 처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굉장히 법률적으로도 논쟁거리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범죄를 저지르려는 그런 계획성이 있고 어떤 의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실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처벌을 하면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니까 당연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치를 하기에도 그냥 불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 각각의 입장에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그런 이해가 충돌하는 그런 상태일 때 어떤 거를 지지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논술에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논술에서 각각의 입장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이렇게 선지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뭐 자꾸 왔다 갔다 센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외형적으로 봤을 때 갑을 나오니까 당연히 논쟁적인 요소일 거고, 논쟁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그 쟁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데 갑과 을이 항상 서로 완벽하게 반대인 건 아니다. 우리 시험에선 더더군다나 공통점이 존재하고 차이점이 존재하고 둘 다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배경이 없습니다.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입장이 두 개라도 쟁점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문제에서는 배경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9년도 추리논증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외형적인 부분, 앞에 거랑 차이가 눈에 딱 들어오지 않나요? 여기에 사람 이름 나오기 전에 줄글이 짧게 나와 있어요. 보통 짧으면 5줄, 길면 한 10줄 이내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배경 설명입니다. 쟁점들이 여기서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쟁점들이 이미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서는 갑, 을, 병 3명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3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 쟁점이 되게 판단할 요소가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2명만 나와 있으면 이 완전히 갈라지는 부분들이 딱 하나 정도가 보통 나오게 되는데, OX가 하나 정도, 또는 정말 쉽게 나올 때는 완벽하게 이제 문장을 정반대로 말하는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갑을 병 이렇게 3명이 나오면 공통점 차이점이 굉장히 서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갑이랑 을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병은 인정을 하지 않고, 또 을과 병이 인정하는 부분을 갑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좀 빨리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찾는 가이드라인이 이 배경 설명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분석이라는 게 나와 있고, 밑에 선지 표현에서는 뭐 의견이다, 같은 의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갑을 병의 입장들 사이에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라 라는 거, 제가 아까 말했던 거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배경 봅시다. A는 B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입문을 세게 닫아. 알면서도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세게 닫아서 B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자, 의도성이 있는 거죠. 의도성이 있는데 손가락이 절단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의도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의도라기보다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뒤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한 상태에서 문을 닫았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A가 이 B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걸 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들어올 때 부딪혀서 그냥 아이고요 하는 소리를 내게 만들려고 했던 게 목적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A의 행동을 상해죄로 처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게 밑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해죄다라고 했을 때도 의도를 가지고 상해를 하게 만드는 거냐, 상해를 이제 일으키는 거냐, 아니면 이제 부주의한 결과 치상을 일으킨 거냐, 상해로 이제 도달하게 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갑의 입장은 어떠냐? B의 손가락이 절단된 결과에 대해서 A를 처벌할 수는 없어.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자,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갑은 일단 A를 조금 옹호하는 느낌이에요. 그때 어떤 부분을 옹호를 하느냐? 의도가 거기까지는 아닐 것이다. B가 문에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손가락이 잘리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이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는 A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B의 손가락이 잘리는 것까지 의도했을 때만 처벌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갑은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명시적으로 드러날 때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을은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A에게 B의 손가락을 절단하려는 의도는 없었어 라고 해서 갑과 동일하게 이 의도 부분에 대해서 없었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나와요? 하지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의도가 없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이 들어갔다는 건 역접이니까 반대되는 말을 할 거잖아요. 앞에서 말한 뉘앙스랑 다른 걸 이야기를 할 때 하지만이라는 접속사를 쓰니까 당연하게 이 을의 행동에 있어서는 을은 이제 당연히 A를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 A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B의 손가락이 절단될 가능성을 몰랐을 리가 없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해서 결과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B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어떤 결과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면 그 예측 가능한 결과를 그 A가 알고 있었다라는 걸 전제를 했을 때는 이건 처벌을 받아야 된다.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어떤 결과가 예측이 가능했다면 이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예시를 어떤 걸 들을 수 있을까요? 겨울철에 산에 가면은 입산 금지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브루스타로 뭐 끓여 먹고 하시는 캠핑족들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당연히 산에 불 내려고 가서 이제 브루스타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불이 나버리면 그때는 처벌을 받죠. 왜 처벌을 받냐? 충분히 결과가 예측 가능하니까. 실수라고 보기에는 그 실수의 크기가 너무 크다. 뭐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운전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하지만 사고를 내려고 낸 사람은 없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을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병은 A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B의 손가락이 절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지는 못하겠어. 자, 인정하지는 못한다. 이 예측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죠.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데 그래도 처벌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이제 일상 언어 추리 영역, 그러니까 적인 요소인데 뉘앙스잖아요. 이게 이런 뉘앙스라고 하죠. 마치 이제 첫 번째 문장만 놓고 봤을 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B의 손가락이 절단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지는 못하겠어. 이 말은 을의 말에 반대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을의 말에 일부 반대하는 게 맞죠? 그러면 결론에 대해서도 반대를 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결론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인정하지는 못하겠어에 그래도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병과 을은 결론이 같을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인정하지는 못하겠어.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 할 수는 없지만 인정 자체는 할 수가 없지만 이 하지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어 보다는 훨씬 더 후퇴하는 표현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정하지 못하겠어. 인정하지 못해랑 인정하지는 못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입니다. 문제를 구성을 할 때 있어서는
완벽하게 다른 말이에요. 하지 못해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 글쓴이, 이 화자는 앞에 말에 완벽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전제 자체를 부정을 하겠다라는 걸 강하게 내포하고 말을 하는 거고, 이걸 인정하지는 못해라는 말은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 일부는 인정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글을 좀 쓰시다 보면은, 또는 글을 많이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보이는 표현들이에요. 하지 못해랑 하지는 못해. 이 능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죠. 반박하는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를 이제 좀 알아야 되고, 반박하는 범위가 좁다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그래도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래도는 또 뭐죠? 그래도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잖아요. 그러면 너의 전제에 대해서, 너의 전제 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는 못해. 하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결론에 대해서는 동의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라는 표현을 썼겠죠. 그래서 그래도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당연히 안 읽어도 이 다음 줄은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겠죠. 왜? 을이 제시한 전제 중에 하나를 부정했으니까 다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 내용이 어쨌든 A는 B의 신체에 조금이라도 해를 입힐 의도는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작은 의도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절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병은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작은 해라도 입힐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 의도에 기반해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지 한번 봅시다. 갑과 을은 A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나 A의 의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다. 맞죠? 갑은 처벌받으면 안 된다라고 했고, 을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벌 여부에 대해서 결론이 다르고요. 그리고 의도는 둘 다 뭐라고 했어요? 다치게 하려는, 절단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했어요. 사실 세 명 다 절단시키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하고 있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도 맞고 뒤에도 맞으니까 당연히 4번 기억선지는 맞는 말이 될 거예요. 표시를 다 해야죠. 그럼 이제 3번과 5번 지워지는 거고,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이 선지를 볼 때 이 문장이 컴마로 이어져 있으면 두 개 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보시고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꼼꼼한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니은에서 을과 병은 A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나, 이미 제가 그래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A의 인식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다. 자, 전제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일 겁니다. 당연히 니은도 맞다. 자, 그러면 2번도 지워지고요. 남은 건 디귿만 검토하면 되겠네요. 갑의 견해에서 상해죄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병의 견해에서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 갑에게 있어서 처벌의 대상은 행위로 인해서 손가락이 잘리는 것까지 의도했을 때만 처벌해야 된다. 자, 의도가 있을 때 처벌해야 되는데, 의도의 크기랑 의도랑 결과가 동일할 때 처벌을 받는 거예요. 갑은 의도랑 결과가 동일할 때만 그 죄로 처벌을 받는 거고, 병은 뭐라고 하냐? 결과가 의도보다 크더라도 의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대요. 어느 쪽이 더 포괄적일까? 자, 갑의 주장이 참일 때 병의 주장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병의 주장이 참일 때는 항상 갑의 주장도 참이 되죠. 주장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이 견해가 옳다라고 했을 때 처벌받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의 견해가 옳다라고 했을 때 처벌받는 대상은 병의 견해가 옳다라고 했을 때 처벌받는 대상이 당연히 될 거고요. 반대로 병의 견해가 병의 견해에 따라서 처벌받는 대상일 때는 갑의 견해에 따라서는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범주상 디귿도 맞는 말이 된다라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혀가 많이 꼬이네요. 여튼 디귿도 맞다. 리을은 어떨까요? 을의 견해에서 상해죄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병의 견해에서도 모두 처벌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을과 병은 기준이 달라요. 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 이제 처벌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고,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따지고 있고, 얘는 의도에 따라서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을과 병은 서로 처벌 기준이 다르죠. 처벌 기준이 다른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기준이 같은 것 내에서 범위가 달라지면은 디귿선지처럼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리을선지처럼 서로 다른 걸 기준으로 삼는데
어느 한쪽이 무조건 포함된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리을 당연히 틀린 거다 하시고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9년도 4번 문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